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토크 명쾌한 주가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매주 화요일 밤으로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있었던 제주 지역 주요 현안과 이슈들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고요. 달라지는 감귤 정책에 대해서도 제주도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홍명한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두 분 나오셨는데요. 예,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제주관광청 신설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어떤 발언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쉽게 잘 바꾸고 약속을 오늘 한라산에 먼저 저는 이곳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를 세계 관광의 메카로 수준 있고 세련된 세계 관광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조직 개편안에는 관광청 신설 자체가 빠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제외 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관광청 신설까지 빠지면서 공약 파기와 제주 홀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방금 들어보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 정확하게 본인이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뭐 장황만 그런 게 아니고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대통령 공약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제주 공약 파기했다는 벌써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파기에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약속을 당해년도에 이제 이행을 하지 않는 건데 이제 근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는 게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이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관광청의 업무 범위와 수준 이런 거에 대한 현재 공론화가 좀 덜 돼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관광산업의 컨트롤로만 해서 과연 외청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는 관광의 영역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가. 이런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시대에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갖고 있는 업무라든지 또 지식경제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광청에 포함을 시키면서 관광청이 정말로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낸다면 전 충분히 추진의 동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걱정되는 게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제주에 놓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경주에 김석기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법안 발의를 했어요. 정부 조직 개편 법안에 관광청 신설 이걸 냈는데 그쪽도 관광지는 이분이 이제 경주잖아요. 근데 경주에 가져가겠다 이게 속내를 난 보인 것 같고 대통령이 경주에 신설하겠다고 공약은 안 했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결국은 파워게임 막 들어가는 건데 이제 강원도 원주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관광공사가 있어요.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청이 생기면 아마 업무의 한 70~80%를 관광청으로 뺏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국회의 정책적 논의를 해서 관광청을 왜 해야 되는가, 또 그 관광청의 업무 범위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관광청의 업무 범위와 방향이 제주 관광산업과 이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준비하면서 다른 시도에 대해서 어쨌든 우월적으로 제주도에 반드시 배치한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여당이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똘똘 뭉쳐서 해야 제주에 어쨌든 2차 년도, 3차 년도에라도 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명한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이게 뭐 공약을 했으면은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저희 의회에서도 제주도의 어떤 그 관광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 뭐 문제점들 많죠. 지금 뭐 제주도 내에서만 보더라도 관광협회가 있고 관광공사 있고 컨벤션 프로, 뭐 컨벤션 센터, 예를 들면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나 하더라도 네 군데가 따로 놉니다. 거기다가 공공이 해야 될 역할, 즉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하와이 관광청의 역할이 있고 미국에는 관광청이 미국 관광청은 없거든요. 지방 분권 시대에 그 지방의 관광이 이제 하는 그 하와이 관광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관광청이라든지 이게 물론 일본 관광청 뭐 프랑스 관광청 같은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방에서 그 지역 관광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의회에서 관광청 얘기가 나왔던 거는 도의회에서는 제주 지역에 있는 관광 조직이 컨트롤 타워가 너무 이제 방만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로 해서 좀 통일적으로 하자라는 차원으로 제주 지역 관광청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대선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청 얘기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좀 아니, 끼어들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왜 이렇게 그 관광청이 갑자기 중앙정부 관광청이 나왔고 또 어떤 이유로 나왔고 그래서 또 지금 안 된다면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정치적 관광이라고 얘기하는데 배경 아시나요? 좀 말씀해 주시죠. 좀 이렇게 이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 때에 공약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오영훈 지사가 제주 미래지원청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거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시잖아요. 아이고, 그죠? 저는 자, 이해합니다. 바로 예. 그래요. 바로 그게 뭐냐면 공약이라고 하는 게 그 공약 개발팀과 후보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그건 뭐 밑도 끝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관광청의 설립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만들고 거기를 어디에 둘 거냐 그래도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관광에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 제주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주에 두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몰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관광청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게 대통령 공약 중에 해녀의 전당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제주 홀대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홍명한 의원? 예. 좀 전에 그 정 위원장님한테 예를 들면 어떤 공약이 만들어지면은 뭐 제주 미래지원청도 저희들 뭐 도의원이라든지 상당 부분들이 이게 서로 컨센서스가 되면서 그 당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핵심 관계자들은 알고 그러한 공약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그 관광청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묻는 거는 좀 이게 공유가 되느냐라는 문제하고 저는 이게 관광청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제주에 대한 이게 홀대가 아니냐. 뭐 예산과 관계된 것도 안 될 수도 있죠. 뭐 조직도 신설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해서 예를 들면 뭐 문화관광부에 조직이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이러니까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해녀 그 전당이라는 이런 건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아마 그런 거를 설명을 하면은 우리 도민들이 좀 생각한다면은 국민의힘 도당에서든 또 관계자들이 좀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 없이 이렇게 지금 하는 행태가 저는 솔직히 보면 우리 제주도를 아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보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당연한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장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해녀의 전당은 문화재청 사업이에요. 네.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결국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랄지라도 제주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국가의
국가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제주 지역에서 꼭 됐으면 하겠다는 이런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게 뒷받침을 좀 해야만 중앙부처도 힘을 받거든요. 문화재청의 혼자 힘으로만 좀 하기가 버거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제주도의 지금 문화의 전당, 해녀의 전당 그리고 또 관광청 다른 지역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반영 안 된 게 없겠습니까? 그런 한두 가지 사안을 갖고 갑자기 뭐 제주도 전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홀대다. 뭐 야당 입장이나 비판론자 입장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경우들이 제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아주 본질적으로 홀대를 한다면 우리가 도민들이 다 들고 일어서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다. 네, 근데 뭐는 중요하냐면 관광청이든 해녀의 전당이든 가장 중요한 역할이랄까요? 그건 도정에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해녀의 전당 같은 경우도 사업의 내용이나 또 거기에 들어갈 어떤 프로그램 또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적 논의를 좀 거치면서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좀 강한 압박을 하고 이건 뭐 대통령이 공약한 거니까 당연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건 우리 제주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따내는데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영훈 도지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서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 차원을 떠나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좀 다른 정당의 지도부에게도 좀 협조도 요청하고요.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또 도지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이건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인데요. 최근에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문제.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한데 제주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이제 설치된 건데 최근에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도 지역사회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도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계속되는 문제입니다만은 뭐 이제 제주도를 이제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 이제 같이 끌어들이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해녀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청 사업이라고 하시면은 그 문화재청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앙정부의 문제이고 또 제주지원청 지원위도 뭐 이게 사실은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중앙정부의 태도예요. 태도가 우리 지방 제주도민들이나 지방을 과연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완전히 이거는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라. 설명 못하면은 직접 못하면은 정치권인 뭐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무조건 뭐 될 것이다 또는 뭐 앞으로 좀 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강성철 위원장님. 예. 저는 과연 검토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됐는지 이게 참 의심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도당위원장 떠난 지도 오래됐고 예. 또 중앙당 당직도 안 맡고 있고 예. 어떤 면에서 뭐 시민운동하는 기분으로 요새 예. 지역 활동을 하는데 홍 의원님 뭐 말씀 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도청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 여야나 시민단체나 정당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가 도정입니다. 전 오영훈 도지사를 약간 그 비판한다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거는 제주도민에 대해서 공약한 거예요. 제주도민의 관심사와 권리를 챙기는 일은 도지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중앙정부의 업무든 아니든 제주도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제주도지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기재부에 가서. 왜 삭감이 됐는지를 제주도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파악된 내용을 도민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요. 물론 문화재청장이 제일 먼저 해주면 좋겠죠. 근데 중앙정부 치고요. 각 지역별 관련된 예산이 하나씩 잘리면 그 지역별로 가서 문화재청들이 전부 설명하면서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아까 그 지원위원회 문제만 하더라도 세종시 지원위원회하고 제주도 지원위원회가 이 정도 되면 비상사태거든요. 예. 그럼 제주도가 국무총리실에 어쨌든 가서 이것이 왜 통폐합이 되는지 그 논리와
그 기조와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로 통합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기존의 제주지원위원회 존속 유지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혹은 요구사항 같은 거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야당이니까 예. 뭐 여당 잘못한 거 잘했네, 잘못했네. 우린 그냥 가만히 있을게. 참 너네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 어떻게 지역 발전이 되겠어요. 위원장님, 근데 공약하고 약속하고 그걸로 표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 우선 그 약속을 실행을 하고자 해야지. 공표하고 약속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야당인 도지사 보고 이게 책임을 저는 이렇게 가면은 오영훈 이거는 도지사는 민주당의 아니죠. 도지사 아닙니다. 제주 도민의 도지사입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공약인데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 안 하면서 거꾸로 도민들한테 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뒤집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을 못한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겁니까? 부분 이야기 뭐 그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예. 결국은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푸는 도지사가 일을 책임질 게 하셔야 아니라 된다 이거. 대통령이 예. 책임지고 예. 풀어야 그러면 되는 이제부터 거지 이 정도로 제주도민이 정리하겠습니다. 풀어야죠. 그럼 예. 제주도지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도지사가 할 일은 계속 아니잖아요. 말씀하셔도 이거 어떻게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셔도 편집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제주 도정에 관련된 이야기 그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이 시작됐는데 시작되자마자 중단돼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주도가 해마다 1,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복되거나 비효율 노선으로 분류돼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된 버스 노선은 39개. 버스 기사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입니다. 여기에다 지역별 주민 공청회에서는 참석 주민이 적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 제주도는 용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노선이 조정되거나 통폐합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대체적인 통행 수단이나 어떤 교통복지 카드나 행복택시나 아니면 알뜰교통카드 등과 같은 금전적인 인센티브까지도 앞으로 보완해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용역은 이번 일시 중단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개선안 도입도 빨라야 내년 봄부터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전임 도지사죠. 원희룡 지사 시절에 시작이 됐는데 연간 1,000억 원가량의 적자가 난다. 너무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 정도 올리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용역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안이 공개가 됐는데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다시 또 중단을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용역이 1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그 용역을 입찰을 했는데 한 2차례가 유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늦어지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1년째 진행되는데 그 용역 개선안이 처음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네. 그 내용이 그 전문가들의 각종 그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은 이게 너무 용역 내용이 좀 부실하다. 어떤 면이 부실하다는 건가요? 일단 그 용역을 버스 개편을 하려면은 노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라든지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굴곡도, 뭐 중복도, 노선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선별 어떤 분석들이 상당히 좀 객관적이지가 못한 어떻게 보면은 그 용역진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서 네.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도에서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태로 해서는 제대로 온 개편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연구한 그 연구팀 자꾸 우리가 용역진을 예, 자꾸 보니까 용역진이죠. 근데 이 연구 용역진에 대안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아니 뭐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용역진도 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들을 도출했겠죠. 부실하다고 하시니까. 도출했는데 그 전반적인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어떤 그 개선 대안들이 저희들이 보기엔 좀 소극적이지 않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든지 대안들이 잘 보이질 않아서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완하는 장 의원님은 어떻게 차원이죠. 생각하시나요? 어찌됐건 도정에서 공청회까지 시작해놓고 중단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 15일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한 건데 예. 용역이 도출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어쨌든 부족하다. 이거 갖고는 이제 개편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내부적인 정책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한 1년 전에 이제 발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도정 때 발주했고 그 목표는 어쨌든 준공영제 개선이란 말이죠. 근데 현재의 노선과 현재의 운영 시스템 하에서 개선을 한다. 저는 개선 방안보다는 약간 이렇게 땜질 방안은 나올 거예요. 근데 개선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도행정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전 한 3개월에 한 번씩 각 그 교통수단별 교통수송 분담률을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보행도 교통수단이거든요. 자전거, 또 버스, 자가용, 택시 이런 그 교통수단별 교통수송 분담률을 조사를 하면서 이 증감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교통수송 분담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거든요. 교통수송 분담률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이런 용역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버스 전용 중앙 차선제 같은 게 일정 구간만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데 중앙버스 전용 차선제가 성공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순환 노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전체 노선을 관통하죠. 그렇게 하면서 버스의 경쟁력을 도심 전체에 걸쳐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됐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보완 용역 혹은 개선 용역의 방향은 중앙 전용 버스 전용 차선제의 전면 확대와 그에 따른 중공영제의 전면적인 도입,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기존의 노선과 기존의 시스템은 놔두고 그 안에서 적자폭을 어떻게 좀 줄일 거냐 하는 그런 방향의 용역을 하다 보니까 명백한 한계에 부딪힌 거고,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보고할 내용도 별로 안 보이고 그렇게 해서 연기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장성철 봅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는 현재의 틀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네. 더 확대해야 된다. 네, 저는 그 확대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버스 수송 분담률이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승객이 늘어나면 기존의 요금 하에서도 훨씬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고 버스 운송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의 폭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공영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희룡 도정 때 처음 시작했던 이 내용과 더불어서 곧바로 두 번째 후속 조치를 안 했어요. 당시에 준공영제를 도입해놓고 그 노선 도입해놓고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럼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하고 2단계로 알겠습니다. 이만큼 늘리고 3단계로 완전체로 제주시 전체를 다 이렇게 저 버스 전용 차선제 같은 걸 도입해서 버스의 경쟁력을 고도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노선 체계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전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더 그렇게 확대해야 생각합니다.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홍명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오영훈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선거 당시부터 많이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세요. 그래서
버스 준공경제는 좀 축소하고 트램을 도입하는 거 아닌가? 응? 아니 그런 이게 생각도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당초 그 원희룡 도정 때 289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걸로 이제 과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실제 들어가는 게 지금은 1,000억 이상 적자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선진 의원 얘기대로 그 후속적인 노선 조정권을 가졌으니까 도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 업체는 우리가 손실을 보전해 주되 대신 노선 조정권이 이제 도에서 가졌으니까 도에서 이제 노선을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노선을 조정하면서 아까 했던 대로 좀 더 어떤 버스 전용 차로라든지 뭐 이런 동서 간의 제주시 동서 간의 이런 거를 혈맥을 뚫는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방안이 돼야 되는데 뭐 오영훈 도정에서도 이 적자를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예. 그거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한 측면은 적자의 폭을 아주 비효율적이거나 중복된 노선들을 이렇게 축소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활성화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번 용역이 조금은 이제 미흡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개선 방안들을 좀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뭐 굳이 이제 준공영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준공영제 봅니다. 자체에 이게 대해서는 문제점을 계속 극복하자.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요. 최근 제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과잉 생산에 따른 출력 제어로 인해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새로운 보상 체계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올 들어 도내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 내려진 출력 제한 조치는 69회. 전체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이 48%까지 높아지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가 인허가를 남발한 뒤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형 가치 보상 체계를 도입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급증으로 전력 생산의 대가로 받는 공급 인증서 가격도 폭락한 만큼 제주형 토큰으로 대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제어 문제를 기존 에너지 사업자,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관광객, 도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토큰을 만들 계획을 담았습니다. 네, 방금 영상 보셨는데 이게 좀 복잡한 얘기예요.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제주형 토큰.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전력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죠. 전력을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전력 생산의 대가로 받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하락하니까 블록체인 형태의 제주형 토큰을 제주도가 발급을 해서 이 제주형 토큰을 거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지역 화폐처럼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 생각에는 아까 버스 개편 영역도 좀 땜질식으로 예.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땜질로 이제 개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권명호 의원실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출력 제한 문제가 손실이 아마 10년간 1조 2천억이 네, 2034년까지 그러니까 제주에서만 1조 2,600억 원의 손실이 날 나는 거죠. 거다라고 예. 지금 예측을 자, 했습니다. 한 해에 그러면은 1,000억, 뭐 1,500억 이상 이게 계속 되는데 버스도 1,000억 적자라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또 민간인들이 또 1,000억 이상 손실을 보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거를 어떤 도의 재정을 그렇다고 이제 토큰으로 뭐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실현 불가능하다. 그렇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CFI 2030 참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계획이었지만은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보거든요. 이 CFI 2030을 해서 했는데 이게
한전의 배송망을 중심으로 한전의 어떤 중앙 집중형 어떤 이게 공급 방식인데 이게 결국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이걸 한전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정책적 설계가 잘못돼서 저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바람이 안 불거나 또는 밤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발전을 못하는 거여서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의 기저전력을 보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분산형 또 소규모 이런 체제로 갔어야 마을 되는데 단위, 지역 그렇죠. 단위로 자그마한 에너지를 단위에서, 자급하는 예. 체계를 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체계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대규모의 진짜 대규모 시설로 한전의 배송만에 연결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순이 결국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주도가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에너지 자급 혹은 에너지 그 운영 계획의 기본 골격을 새롭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지만 이렇게 출력 제한 조치와 같은 암초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조 기자님부터 저희가 다 뭐 확실한 뭐가 어려워요. 일단 어렵죠. 얘기가.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논평을 발표했어요. 어떤 걸 했느냐? 이제 조만간에 유럽에서는 수입되는 제주 물품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물건 만드는데 전기가 100이 쓰였을 때 한 20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쓰인 제품이 아니면 수입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 규제가 이제 도입되려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한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확대는 이건 그 알리백이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추세에 비춰보면 너무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그럼 제주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구체적이고 세밀한 수준까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가 좀 돈을 들여서 앱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전하고 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전 카이스트 연구 용역 주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예. 전기 생산이 갑자기 늘어나면요. 이게 못 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전기값은 형편없이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 전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꼭 써야 되지 그 시간에 꼭 쓰지 않아도 될 분들도 전기값이 워낙 싸니까 이 시간에 내가 쓰는 게 경제적 이익이다. 예. 이렇게 해서 전기 생산과 소비의 어떤 균형점이 좀 잡히게끔 알겠습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그런 앱 같은 걸 만들면 제주도 내에서는 충분히 일정 정도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알겠습니다. 제안해 봅니다. 예,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도내 양식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부담에 견디지 못한 양식업자들은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전이 업종 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7.4원 올리다 보니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수사는 양식 단체들과 기타 어류 양식업자 일종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한전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해 한전 제주지역본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관련 업계의 상황을 본사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산 양식업계는 불공정한 요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인상을 철회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는 장성철 위원장님께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정책 논평을 발표했죠, 제일 먼저. 이게 왜 차별이라고 보시는지, 왜 그 1차 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기 요금을 매기는 종류가요. 예. 주택용 전기요금, 가정용, 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예.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예. 근데 신문을 제가 사업을 해봐서 그 전기요금의 종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문을 딱 보는데 일률적으로 올린대요. 네. 같은 금액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일률 금액. 그러니까 1kW당 7.4원. 7.4원. 그럼 공평하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는 네. 4.9원. 네. 4월에서 10월 올린 거는 7.4원을 올렸는데 이게 얼핏 보면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올렸으니까. 근데 뭐든지 인상이라고 하는 건 인상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농사용 쪽은 특히 양식장에 적용되는 게 농사용 을전기인데 거기는 35%가 올랐더라고요. 1월 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예, 산업용 을은 8.9% 올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용 을이 양식장의 전기 요금이 반도체 제조 공장의 전기 요금 대비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예. 아,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밤새면서 이제 한전에 들어가면 그 전기 요금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일자별로 다 써서 비교해 봤죠. 그랬더니 아,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그래서 논평 냈습니다. 홍명환 의원님도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근거가 있는 거 근거가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뭐 세계적인 유가 상승이나 뭐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전기의 거의 70% 80%는 사실은 이제 산업용 공장 쪽에서 쓰고 있는데 참 저는 안타까우게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 지금 전력 문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첫 단추가 좀 잘못됐지 않냐. 뭐 이게 툭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이 전반적인 차원에서 첫 단추가 좀 잘못돼 있어서 상당히 해결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요. 아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분산형 소규모. 그러면 양식장은 양식장 자체 내에서 일반적인 어떤 그 쓰는 것들 하고 모자란 부분만 한전에서 공급받는 식으로 이게 자립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육지부하고 해저 케이블 만들어서 뭐 5천억 들여갖고 자꾸 이게 토건 사업 비슷하게 어떤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주도가 올해부터 비상품 감귤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극조샘 감귤 가운데 판매할 수 없는 비상품 감귤. 지금까지는 자가농장 격리, 산지에서 폐기하던 것을 가공용 감귤로 수매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 유지호 제주도 감귤진흥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에 발표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국조생 규격계 감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농가 감귤로 해서 자체 처리하는 자가농장 격리 사업으로 규격계 감귤 산지 폐기요. 예. 자가농장 격리 사업으로 규격계 감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농가가 경작하는 감귤 과수원에서 국조생 중 규격계 감귤에 대해서 농가가 채가를 한 후에 그 물량을 농가맵 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자가농장에 폐기하는 사업인데 킬로그램당 약 180원을 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4년 동안 추진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을 하고자 해서 1년 동안 다양한 그 감귤 산업 종사자들과 이 토론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수매 가공 처리로 그러면 그렇게 전환하게 된 이유, 배경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2018년도 국조생 감귤로부터 자가농장 격리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일부 가공업체의 운영상에 도움이 되는 장점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이제 그 버려지는 감귤,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 그 언론이나 관광객들에게 비춰지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저급품 과일이라는 인식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폐기라는 것이 물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감귤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군요. 물량 폐기하는 부분이나 산지 폐기하는 부분이나 가공용으로 하는 부분이나 해서 상품 가격 지지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비규격 감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동안 그 가공용 감귤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보면 감귤 농축액을 만들잖아요. 가공용 공장에서. 그래서 결국 주스를 만드는 건데
주스를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감귤 가공 공장에서 네, 네. 사주고 싶어도 네. 너무 많은 양은 사줄 수 없어서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감귤 가공 공장의 농축액 판로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건가요? 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과일 착즙 시장의 그 음료 시장의 변화라든지 감귤 농축액의 재고량 이런 부분과 그 음료 가공하는 대기업의 납품 시에 그 돈의 그 가공업체 세 곳이 있는데 이 과당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리고 수매 감귤 품질이 이제 저당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극소가라든지 부패가 등이 혼납되다 보니까 품질이 좀 저당도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4년 동안 그 시장격리 사업을 하게 된 산지 폐기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18년도에는 이제 개발공사가 요청을 했었고 2019년도에는 가을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 품질 저하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장격리 사업으로 산지 폐기를 했었고. 그럼 이번에는 가공 공장에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다고 협의들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가공용 수매로 전환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3개 가공업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해 그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극조생 감귤의 수매 시작 시기라든지 8브릭스 이상 확보를 통한 가공 농축액의 어떤 품질 확보 방안 등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가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당시에 2018년도요. 그때는 워낙 그 비상품 감귤이 양도 많았고요, 그때. 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다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인데요. 가공용 감귤 가공 공장 앞에 우리 농민들이 계속 며칠 동안 줄을 서시잖아요. 이걸 팔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계속 줄을 서야 되고 이런 불편들이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줄서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그 가공용 감귤 수매 처리를 위해서 농가분들이 그 가공 공장 입구에서부터 밤새 그 줄서기 대기를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점은 이제 도로 바로 옆에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우려라든지 줄서기로 인한 그 낭비되는 시간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 그 가공용 감귤 처리 방식 전환과 같이 해서 가공업체 관련 기관과 그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일부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그 도로에 인접한 가공 공장으로 현장 수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을 해서 집하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가공 공장으로 가져가는 방안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방안. 그럼 줄을 서지 않고 그렇죠. 미리 가져다 놨다가 그렇죠. 순서가 되면 그 가공 공장 측에서 가져가는 그런 그렇죠.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이제 일정한 장소에 집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가 수매 예약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약제도 한다고요? 그래서 언제 이제 오니 언제 이거 가져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농가들한테 예약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된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수매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분들이 그 줄서기 고생 불편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산지 폐기, 자가농장 정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자가농장 격리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이번 그 전환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기상적인 상황, 그 냉해라든지 폭설이라든지로 인한 그 피해 발생이라든지 가공 공장의 여건에 따른 이제 가공 수매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시장 가격이라든지 유통 상황 등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시장격리 사업 추진 여부를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그럼 나갈 그때 계획입니다. 상황을 예. 보면서 판단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근본적으로는 비상품 감귤 자체를 줄여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제주 감귤의 미래 지속 산업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과일들과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고당도 감귤의 품질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19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식재된 4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 고령목이라고 그러죠. 고령목이라든지 저당도 생산 감귤원에 대해서는 원지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이 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감귤원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감귤 수확 시작된데 올해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감귤 관측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약 2.2%가 감소한 45만 7천 톤으로 45만 톤이요. 예. 전년보다 적고 이제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도도 이제 전체적으로 9월 4일을 측정한 결과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0.8 브릭스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극소과가 12.3%, 극대과가 한 3.3%로 대과 비율이 낮고 소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품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품질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량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비상품 감귤 관리만 잘한다면 그렇죠. 전망은 좋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다만 이제 향후 기상 여건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국내 소비시장 변화 등이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하 마무리까지 주의 깊게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신 신삼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에 따른 농자재 원가 상승이라든지 유류값 상승으로 인해서 운송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라든지 감귤 농가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산 감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저희 행정에서는 안정적으로 가공용 감귤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2021년산 제주 감귤 조수입이 1조 27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중에 노지 감귤 조수입은 4,872억 원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감귤 농가 여러분들의 품질 좋고 맛 좋은 제주 감귤 이미지 향상을 통해서 국민과일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조생 규격의 감귤 가공용 수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지호 제주도 감귤진흥과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의 가을이 깊어오면서 감귤도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농민들도 좋은 수확 거두고 소비자들도 품질 좋은 감귤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